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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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해남을 이렇게 들려서 왔는데요. 그 해남 군수님을 뵀는데 해남 군수님이 저보고 해남을 처음 오셨죠.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거의 해남 사람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우리 선산이 모조리 해남에 있어요. 저는 이 국민학교까지는 천안에서 나오고 이제 서울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장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막내인데 그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했는데 저만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붙은 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당시 1965년도에 그때 이상하게 고려대학이 2차를 했어요. 2차를. 그 한 해만.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을 고려대학 학생들이 다 숨겨요. 자기들 2차로 들어갔다는 거를 얘기 안 하고. 그때만 어떻게 학교가 워낙 그때 잠깐만 쇠퇴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수한 학생을 받는다 그러고서 학교를 이공대학에 한해서 그것도 전체를 하진 못하고 이공대학을 2차로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제가 2차로 들어갔어요. 고려대학을 2차로 해서 이제 65년도에 고려대학 생물과를 들어간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저는 기껏해서 꿈이 시골에서 그냥 이 생물과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생물 같은 거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무슨 농장을 하나 사서 그때는 나는 기껏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5,000평만 내가 어떻게 마련해서 내가 농장을 하나 경영하고 거기서 돼지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내가 살겠다. 이게 내 꿈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 어린 시절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저를 보면 웃긴다 그래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줄은 너무도 좀 꿈에도 꿀 수가 없었던 그런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제 인생의 전기가 된 것은 하여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공부는 안 하고 운동을 과격하게 했어요. 운동을 과격하게 해가지고 하도 운동을 과격하는데 그때는 이제 태권도라든가 여러 가지 무술의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가 관절을 상했어요. 제가 아주 관절이 상해가지고 몹시 심한 관절염을 앓다가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고려대학도 다니다가 그걸 제대로 못 다니고 낙향을 해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집안에 이제 병원이었으니까 그 병원 한 구석에 입원실에 해당되는 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병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리 철학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한의학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사실은 철학을 하기 전에 이미 한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내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게 그래가지고 모든 관절이 띵띵 부어가지고 내가 사는데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을 하고 계시더라도 맨날 병 먹으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만 먹고 해서 몸이 더 붓고 아주 뭐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침이라는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쑤셨어요.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내 몸에 내가 침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경락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없어요. 경락이라는 건 증명을 못 해요. 지금 경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다 이렇게 뭐 혈이 흐르도 하고 있지만 이거 여태까지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 환장할 거는 보이지 않는 경락을 누가 최초로 그렇게 세밀하게 그려놨냐 이거야. 에? 그건 참 이상한 거거든. 그런데 그게 선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선마다 치열한 그 혈이 있고 혈자리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풀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18, 19살 때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경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서양 철학적인, 서양 과학적인, 경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19세기 말기에 이재마 선생 같은 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인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사상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체계하고 그거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은 그 양반의 경우는 약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삼을 쓰면 좋고 이 사람한테 인삼을 쓰면 이 사람한테는 인삼이 독이 된다. 왜 이 사람은 부자를 쓰면은 정신이 펄펄 나고 이 사람의 부자를 쓰면 금방 죽냐? 부자라는 건 독약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부자를 쓰면 좋아요. 독약이 아니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재만 선생은 가지고 고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인체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돌팔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가설을 수용할 만큼 거대한 우주예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라고 해도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돌팔이로 남으면 안 되고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법칙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법칙을 세우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 어떠한 물리적 법칙, 돌멩이에 대한 어떠한 관성의 법칙과 같은 법칙은 인체에게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높은 그러한 세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의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숙제예요. 그런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가도 철학이 또 어려운 세계라. 거기 잡히게 됐어. 그래가지고 교수까지 됐네. 철학 교수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 군사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뭐 양심선을 하고 교수도 때려치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놀다가 다시 고려대학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니까 교수들이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너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려대학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몹시 원망스러웠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키워준 사람들이 저렇게 배반을 할 수 있을까? 몹시 원망스러운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정말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고려대학으로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넓은 세계를 보게 됐어요.
내 대학에서 상하타입에만 앉아 있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사내오도 가고 영암호도 가보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관심을 갖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인생의 역정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도 진보적인 어떠한 조류가, 진보적인 사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아주 처절하게 느낀 건데, 우리가 개혁을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에 구체적으로 개혁을 얘기한다면, 개혁에 있어서는 이 남북 문제와 이 환경 문제, 에콜로지, 이 환경 문제를 떠나서 개혁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개혁 정부로서 어떠한 뚜렷한 가치관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면 이 두 가지 틀에 있어서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끝나가는 시대 아니냔 말이죠.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과연 우리 민족 문제에 있어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북 문제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떠한 자연을 무조건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떤 획기적인 단안이 없이는 이 개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은 왜 이러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이 남북 문제나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소극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지금 개혁 정부도 처음에는 왔을 적에 뭔가 이 경제적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개혁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 긍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도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실은 상당히 경제가 다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운되는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침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영삼 때부터 시작해서 이 IMF를 거치면서 결국 그 김대중 정권 하에서 카드빚 같은 걸 남발해가지고 미봉책으로 이 우리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모든 문제가 연장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노무현 정권만의 탓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니까 뭐냐면 그 경제적인 문제에 줏대가 없이 모든 게 다 흘들여 간다면, 그래서 결국 이런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FTA라는 걸 만약에 생각한다, 이 일례를 들고 봅시다. 그러면 FTA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크린 쿼터에서 배우들이 뭐 데모를 한다 그러면 그 스크린 쿼터에 극장에서 며칠을 한국 영화를 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국이 그러한 것을 FTA를 우리가 한미 간에 협정을 하려면 그런 것부터 니들이 다 양보를 하면서 성의를 보여라 이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농촌 문제고 이게 모든 게 걸려 있는데, 자, 우리가 과연 FTA를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FTA라는 문제도 미국이 한국에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회피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미국은 지금 FTA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입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하고. 지금 FTA를 서두르는 거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란 말이죠.
어떻게든지 현 정권 하에서 뭔가 그 FTA라는 돌파구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집념이 결국은 그 FTA에서 득을 보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다가 공산품 같은 거 몇 아이템을 우리가 자유롭게 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대기업의 어떠한 그런 그 생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역사의 모든 거대한 물결이 지금 결정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FTA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FTA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라는 시장에 자유롭게 물건을 더 몇 개 판다고 해서 지금 말이죠. 애니콜이나 뭐 이런 뭐 LCD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금방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엄청난 우리 민족의 부를 안겨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유롭게 미국 시장에다 팔기 위해서 농촌을 다 죽이고 모든 스크린 쿼터에서 영화도 다 죽이고 영화 산업도 그렇게 해서 희생하고 그것뿐입니까? 교육도 들어오고 의료, 뭐 식품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서 그렇게 FTA를 통해서 어떠한 그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판다고 하는 그 이득을 바라보고 국가적인 어떠한 기초가 되는 우리 삶의 어떠한 근거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과연 우리가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 문제는 이 국가를 우리가 이끌고 갔던 어떤 거대한 비전에 있어서 심각한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뭐냐면은 남북 문제나 환경 문제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자유무역을 해서 다 이걸 갖다 나중에 이걸로 이게 다 때우겠다. 이게 될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환경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못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 삶의 주체적인 것, 즉 뭐냐면 식량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될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다 지금 국가의 큰 그림이 소수의 경제 관료들의 어떠한 그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그런 얇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 국가 기본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과연 개혁정부를 우리가 개혁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이 인간의 문명이 자연의 희생 위에서 문명이 성립할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 문명의 존립 근거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인간이 화해를 함으로써 오히려 문명도 살찌게 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런 사내오 같은 문제만 해도 여기에 말이죠. 기껏해야 농토 개발이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이런 거 튼다는 문제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도법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법 자연이라고. 네? 그러면 이거 뭐야? 제방을 터버리면 돼요. 이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들락날락 하면서 스스로 그러하게 다시 이걸 다 회생시켜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사촌이랑 여기 내동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기서 나가서 하루 주서는 것만 해도 이 농지에 하루에서 일하는 거 몇십 배를 버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말해도 훨씬 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히 관료주의적인 타성 때문에 이 댐 바깥은 또 해수부고
댐은 또 농림부, 농촌공사고, 뭐 이 안에 이건 뭐 또 농림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민이면 도민들에 의해서 자치적인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어떠한 이것이 조직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관리되고 있냐? 그럼 전혀 그 관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가 하는 거에 대한 비전도 없단 말이죠. 그 방치된 상태에서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전부 저 인근 해안들을 이렇게 전부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여기 전부 뭐 어장이 황폐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적에는 뭔가 이것은 이런 것들은 다 터나가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산강의 문제도 영산강 하구원도 이것을 이제는 터가지고 결국 저 위에 영산부해까지 옛날에 그 배가 들락날락거리던 그 영산부해까지 이게 바닷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새롭게 지금 새만금도 지금 이것이 닫히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열립니다.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새만금이 닫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호남 평야를 걸어 나오는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그 거대한 이 오수가 여기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걸 가둬놓고 담수로 만들어 본들 그 담수의 유지라는 것 자체가 또 다시 무슨 정화시설을 만들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전자에서 들어가는 돈은 끊임없이 낭비적인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하등에 우리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계없는 방향에서만 돈이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개발을 한다고 돈을 투여해도 농촌은 점점 비폐해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국가 비전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농차를 두게 되고, 이 자연이라는 거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소출이 생기잖아요. 도는 데서 어떤 소출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이 갯벌이라는 것도 그것이 밀물 썰물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순환이 되면서 거기서 무생명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바다가 살찌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돈을 한번 비유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돈도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이 돈도 돕니다. 이 문명이라는 게 다 도는 거거든요. 인간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돌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돌면서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돈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돈에다 비교한다면, 이게 원금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이것이 돌면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면 최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자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이 점점 극대화돼가지고 이자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이 원금까지 깎아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원금까지 깎아먹으니 이게 망하는 거지. 완전히 파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그러하게 순환하는 이 천지 자연의 원금은 깎아먹지 말자. 이 원칙은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중앙정부가 하든 이 농촌에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이렇게 뭐가 발전해도 미국은 농업을 안 놓잖아요. 미국은 절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농업을 안 놔요. 그리고 그 농업으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촌 문제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특정한 공산품의 자유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농촌을 죽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건강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이 지금 새만금으로부터 저 산해호까지 이르는 그리고 또 저 뭐 보성 군수님도 이렇게 이거 오늘 해남 군수님 만나셨는데 해남 군수님은 뭐냐면 그거 다 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해남에 있는 모든 방조제 그 터야 우리가 살지. 해남 군민들은 전부 그 바다를 통해서 살아온 그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조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는 거야. 누구나 심정적으로. 그래서 이거 튼다면은 99% 찬성이다 이거 해남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를 트는 데 있어서 무슨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 침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자연은 회복될 거고 우리는 또다시 청정해역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옛날에 저런 지금 저쪽 금호 영암원에도 그것이 전부 옛날에 그 뭐야 작은 낙지인가 그 세발 낙지의 아주 보고였잖아요. 에? 거기 나가서 세발 낙지만 주워도 거기서 무슨 농사를 져도 훨씬 더 10배 당장 다들 농민들 나오고 나서 얘기가 10배의 소출이 있다는 거야. 당장 그것만 옛날처럼만 돌아가면은 여기서 농사 짓는 것보다 10배가 된다는 거야. 농사 아무리 져봐야 정부가 불화받은 땅에서 그거 원금 까고 뭐 해가지고 그 빚 저기 하면 하루에 땅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야. 다 적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도 더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한 짓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근원적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것이 사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결국 인간과 자연이 화해를 해야 된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종교가 화해되어야 된다. 종교와 종교의 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알고 보면 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종교의 교리를 빙자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인간의 충성심을 강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조직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종교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이건 불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다행스럽게도 그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우리 민족에게는 이 유교라고 하는 놀라운 합리성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과제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그렇고 결국은 종교와 종교 간에 어떠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민족은 그러한 의미에서 21세기에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민족은 이 세계에서 정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식과 삶의 화해다 그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이렇게 찍어 눌렀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 사상에서 말하는 아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듯이 마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군림하고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그 무엇인 것처럼 군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학생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임마누엘 칸트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해겔을 모르면 아주 평생을 그렇게 컴플렉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21세기 들어오면은 과연 그러한 칸트라든가 해겔이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가 과연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평생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컴플렉스로서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삶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을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체의 사상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사상을 또 축적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상에서 뭔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 속에서 소박하지만 이제는 칸트의 철학의 그 어려웠고 난해한 그러한 얘기들에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시간을 낭비해 주고 싶지 않아요. 너희들이 뛰어놀고 싶으면 뛰어놀아라. 그러나 그 뛰어노는 그 가운데서 뭔가 너희들의 생각을 해다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진정하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의 사상을 가지고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 과학이라는 게 서양 과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과 사상이 바탕이 있어서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서양 과학도 과학이라는 게 서양 철학을 꼭 배경으로 안 해도 과학은 이미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수학이라는 언어가 고등하게 발달했고 꼭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적 우주론적 그 세계관의 전제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입법자라고 한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 입법을 해놓은 그 법의 체계를 우리가 해독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과 서구 과학은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을 적에 갈릴레오는 뭐냐면 이 우주는 결국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바이블이다 그랬거든요. 그 바이블을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 그것이 과학적 발전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과학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도 말했듯이 그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현상과 본체의 이원론을 얘기한다면은 이 감각에 주어지는 현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이 본체를 추구해가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과학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질 않으니까. 물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물이 아니고 그 물보다 더 고차원의 어떠한 그 본질적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점프하다 보면 거기서 H2O라는 사고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상을 극복하고 이 본체계로 가려는 데서 서양에서는 과학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과학이 이러한 이원론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이 본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현상만으로도 동양적인 방법, 동양적인 사상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학이 발전한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학을 얘기해도 서양의 어떠한 과거의 서양 사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기 뭐 이렇게 유럽이 있고 여기가 있고 뭐 하여튼 이쪽 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세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히랍 철학이 있고 여기 뭐 중국 철학이 있고 인도 철학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에도 철학이 있을 거고 여기 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이런 모든 유럽의 사상들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다 인간이 살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가 나오고 여기 마호메트가 나오고 여기 공자가 나오고 불타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흩어져서 지금 한 100만 년을 살았잖아요. 불과 뭐 얼마 안 돼요. 100만 년 정도 산 건데 그 사는 동안에 다 제각기 문명의 모습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태까지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나온 예수나 뭐 여기서 나온 불타나 공자나 이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히랍 사람이고 나는 조선 사람이라가 아니라 뭐냐면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몇천 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지만 결국 이게 다 인간이라면은 결국 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면은 이거를 다 합쳐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수만 알으면은 예수만 알다고 해서 예수만 알아가지고 인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석가도 알고 공자도 알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알아야 그 사람들을 합쳐봐야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석가같이도 행동하고 어떤 때는 예수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공자같이 행동하고 이것이 다 나의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원래 기철학의 목표였고 내 계획대로만 가면 몇십 년 더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랑은 치열하게 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에 돌같이 산 사람도 있다. 근데 하물며 내가 요걸 못하랴 하는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에? 새로운 영역을 나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개척해 가면서 뭔가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알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을 이 여정을 나는 인류사에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만 선생은 의학을 공부했어도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태소음양지 장국 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코 뭐냐면은 이런 이 천리의 변화에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의 법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변화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천리의 변화라는 면에서는 성인과 중인이 같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성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비박탐나지 심지청탁은 비박탐나라는 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비박탐나의 심지청탁은 네 가지로 같지 않은 중에 만 가지로 또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인욕지 화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양반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됩니까? 결국 욕심 때문이죠. 이기심 때문이죠. 결국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천리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천리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은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욕의 화렵 여기에서 성인과 중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인과 중인이 달라지게 된다. 성인의 폐비간신이라고 하는 장기는 중인의 폐비간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의 마음은 무욕이라는 거예요. 무욕이라서 중인지심에 유욕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중인지심에 유욕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한 가지 무욕한 마음을 가지고서 중인들의 만 가지로 다른 유욕한 마음 속에 처하기 때문에 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걱정하는 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인의 마음의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청정정멸해서 노자나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무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청정한 그러한 어떠한 정멸의 상태에 들어간 그 노분의 무욕이 아니고 성인의 마음은 뭐야? 항상 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항상 깊게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욕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한 몸의 욕심에 그칠 틈이 없다고 말해요. 반드시 배우되 물리질 않고 끊임없이 배우죠. 제가 말씀드린 배우되 물리질 않고 가르치되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되 게을리지 않고 그거를 권태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렴하고 교불권하는 자가 곧 이것이 말하는 성인의 무욕이라고 해요. 무욕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욕심이 없어서 산에 들어 앉아가지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무질서한 것을 뭐야? 우려하고,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무욕이다 그거야. 그것이 성인의 무욕이고, 주어라도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요순의 마음이 아니다 그거야. 그렇게 하면 잠시라도 천하의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그것은 공명의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이 이재만 선생과 같은 이러한 사상의학을 만든 사람이 뭐야? 인간의 이 병이 없는 최고의 상태는 뭐야? 병은 병으로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만 인간은 병이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과거의 의사는, 이재마 같은 의사는 의사인데도 의서가, 이 사상의학을 만든 의서가 이런 철학책이라니까. 결국 인간의 병이라는 건 그 병을 고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끊임없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천하의 불치를 걱정하고, 그렇게 만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게 오히려 무욕이다 그거예요. 자기의 혼자만의 일신의 그 보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욕심 상태가 아닌 그 천하를 근심하는 그런 마음 상태야말로 무욕이다 그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광제설, 이 양반이 한 광제설 1번을 보세요. 천하의 악에서 투연질능, 현명한 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질시하는 것처럼 천하에 더 큰 죄악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 문제가 투연질능이라고야. 지금 현명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전부 질투하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투연질능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재만 선생의 얘기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상의학 원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천하의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막대어 호연낙선이다 그랬어요. 현명한 자를 좋아하고 선한 자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더 큰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계왕첩이라 여태까지 지나온 인류의 모든 발자취를 내가 더듬어 볼 적에 천하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냐? 모두가 투현질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구병, 이 천하의 모든 병을 구하는 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도추로 호연낙선, 현인을 좋아하고 선한 자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천하의 진정한 구병, 병을 구하는 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될 때만이 부동심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이 이 세상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며 살아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의를 끝내지만,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게 홀로 행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세상을 피해서 사는 한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여기 말하던 이재마 선생이 얼마나 남들이 이해 못하는 세월을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야. 그래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을 때만이, 독행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다 등지고 살아도 답답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천하를 근심하면서 사는 그 마음이야말로 성인의 무욕의 경지다. 그래야만 인간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바른 비전을 설정해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건설해 나갈 때만이 결국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도울이라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자연 환경의 화해, 그리고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해, 그리고 지식과 삶의 화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화두를 21세기에 이 광주에서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지켜가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한테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르쳐 줄 때만이 분명히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